네, 안녕하세요. 에이비오 그린월드 에이비오 하연순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프로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는데요. 지금 우리 초간단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초간단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먹는 게 바로 단백질, 프로틴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프로틴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아시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그림이요. 이제 단백질 동물 실험이라 그래서 돼지가 두 마리가 있죠. 이게 1854년에 그 영국에서 그 돼지 동물 실험을 했는데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요. 그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었을 때 배출되는 질소의 양을 가지고 동물이 자라나는 발육 상태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요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질소를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이런 거를 먹게 되면 기본적인 구조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결합이 된 구조에다가 단백질 하나만 뒤에 여기 질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질소가 뒤에 없는 거라면 거의 뭐 탄수화물, 지방 이렇게 탄소, 수소, 산소 요걸로만 되어 있는데 뒤에 질소가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 단백질이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이 동물 실험에 질소에 대한 게 나온 이유가 지금 요것 때문에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 돼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질소가 이제 4%가 들어가는 콩가루를 계속 먹였고요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질소가 2%가 들어가 있는 보리가루를 먹인 거예요. 그러면은 질소가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였을 때, 적은 양을 먹었을 때 돼지가 어떻게 발육이 되나 봤을 때 질소의 양이 더 많이 나오는, 그러니까 질소가 4%인 콩가루를 먹인 돼지가 훨씬 더 발육 상태가 좋았거든요. 그런데 이 돼지의 소변도 보면은 질소의 양이 콩가루를 먹은 돼지가 보리가루를 먹인 돼지보다 질소의 양도 2배가 높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그 사례가 됐고요.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게 별로 관심이 못 가졌대요. 그래서 좀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었고 좀 유치한 그런 실험으로 치부되었었는데 워낙 오래전이잖아요.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실험이 아주 기초적인 단백질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정말 중요한 단백질의 연구에 많은 공헌을 했던 것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면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질소를 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단백질을 하다 보니까 질소 평형이라는 거를 제가 좀 알게 됐거든요. 다음 장 넘어갈게요. 질소 평형을 보시면 사실 요게 이제 글씨는 좀 복잡해요. 뭐 양의 단백질 균형이 되는 상태, 음의 단백질 균형이 되는 상태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질소 평형이라는 말은요. 아까 돼지가 4%의 콩가루를 먹었을 때 2%의 그 보리가루를 먹었을 때 나오는 질소의 양도 똑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. 그렇게 성인이 단백질을 먹었을 때 섭취한 그 질소의 섭취량과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 배설량이 똑같을 때 질소가 평형을 이룬다라고 해요. 그래서 그 보통 성인 같은 경우는 몸의 조직이 많이 손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질소가 계속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은 만큼 그대로 다 이제 쓰이고 질소로 빠져나가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성장기 어린이들은 질소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질소 섭취량이 더 많고 질소 배출량이 더 적어요. 그거는 뭐냐면 섭취량이 더 많고 배설이 더 적어지면은 이쪽이 더 왼쪽이 더 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?
이게 바로 양의 단백질 균형이 되는 상태인 건데, 이 상태는 뭐냐면 아이들인 경우는 성장에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내 몸에, 아이 몸에 단백질을 보충을, 그러니까 체력 그 저장을 해요. 근데 어른들은 단백질을 몸에 저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 저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섭취량이 훨씬 많아지는 거고 배설량이 적어져서 양의 단백질 균형으로 가는 건데, 반대로 섭취량이 더 적고 배설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이제 음으로 가겠죠. 얘가 더 크니까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단백질 섭취가 많이 부족하신 분이거나, 또는 이제 어 병을 앓고 있거나, 또는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. 그러니까 탄수화물, 지방을 너무 안 드시다 보니까 그 에너지원을 단백질로 끌어다 써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배설량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잠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어떻게 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지를 좀 계산을 하시면서 꾸준히 드신다면은 건강을 좀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아까 요렇게 음의 단백질 균형으로 가는 상태가 돼 버리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요. 뇌세포가 감소가 돼요. 첫 번째로 뇌세포가 감소가 되는 건 왜 그러냐면 그 세포로 뇌혈액으로 뇌세포로 가야 하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나 무기질과 같은 것들이 잘 전달이 되어 줘야 되는데, 그게 지금 단백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세포들을 잘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뇌 쪽으로 잘 공급을 못 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치매에도 굉장히 관련이 많다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실제로 그 미국 오리건 대학에서는요. 그 3년 동안 60세 이상의 노인의 식사를 계속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. 3년 동안 60세 이상. 그렇게 했더니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를 진짜 꾸준하게 드신 분들은 이게 치매 위험에서 굉장히 낮았고요. 단백질 섭취를 잘 안 하시는 분들, 좀 이렇게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치매의 위험에서 좀 높은 편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, 옛날 대통령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치매 알츠하이머를 앓았었잖아요. 근데 그분 식단이 거의 대체로 단백질이 좀 부족한 식단이었었대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원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그렇게 원인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래서 지금 단백질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. 화면에 보면은 첫 번째 조직의 합성하고 보수하고, 두 번째 효소 호르몬 항체를 만들고, 혈장 단백질을 만들고,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고 열량 공급하는데,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에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단백질이 들어가 줘야지 이게 다시 복구가 되는 상황인데, 어 1세 미만의 영아 같은 경우는 인제 아이들이 몸집이 커져야 되잖아요. 손상이 된 게 아니라 몸집이 커져야 되고 부풀려져야 되기 때문에 어른이 먹는 단백질의 양에, 어른이 필요한 단백질 양의 3 배가 더 많이 필요한 거고, 그리고 실제로도 몸에 쓰일 때 3분의 1을 세포 조직을 만드는 데 다 써 버린대요, 단백질을. 그만큼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, 그리고 적혈구도 120 일이면은 다시 파괴가 되고 다시 재생이 돼야 되는데,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적혈구가 잘 재생이 안 되니까 빈혈이 될 수도 있고, 그래서 빈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기본적으로 많이 드셔 줘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.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다들 각자 속도는 다르지만요. 퇴화와 이런 재생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자꾸 드셔 줘야 되고요. 이제 두 번째 이제 효소와 호르몬 항체를 만드는데, 첫 번째가 이 효소는요.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, 쉽게 얘기하면
밖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발효 음식, 간장, 된장, 요구르트, 청국장 이런 것들인데요.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없으면 그렇게 발효가 되질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 몸 밖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걸 효소로 볼 수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효소가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요. 음식을 먹었을 때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위산이 나오잖아요. 근데 위산에 이게 펩신이 있거든요. 펩신이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아미노산을 거치게끔 만들어주는 이 효소가 바로 이게 펩신이에요. 그러니까 효소는 결국 뭔가 분해를 해서 촉진시켜서 만들어주는, 흡수하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거고, 또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뀔 때 이자에서도 한번 바뀌거든요. 근데 이자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티모트립신이라는 그게 같이 나와요. 그래서 그것도 효소가 바로 여기 들어가 주는 거고. 그래서 이러한 각각 장기간의 모든 것들이 다 효소가 들어가면서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모든 것을 다 분해를 해주는 게 이게 효소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나 호르몬이 있는데요. 호르몬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호르몬은 우리들이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성장 호르몬이 있고 뭐 성호르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인슐린도 호르몬이거든요. 인슐린은 대표적인 단백질에서 유래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이 인슐린 호르몬은 특히나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단백질을 잘 섭취를 못하게 되면은요. 췌장이 잘 만들어지지를 못한대요. 그러면은 췌장이 뭐 하는 거죠?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당뇨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먹는 식습관이 참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또 이 인슐린 호르몬이 당뇨와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정말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정말 잘 드셔야 되고, 그리고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도 골격을 형성을 하고 단백질을 계속 합성을 빠르게 해서 성장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이 성장 호르몬 역시도 단백질로 만들어진 케이스예요. 근데 좀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 아시잖아요.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개구리한테는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바뀌는데 물 안에서 그다음에 땅 위에서 양쪽에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게끔 몸이 바뀌어지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도 갑상선 호르몬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항체를 또 만든다고 하는데 항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. 질병에 어떤 저항력을 가지게 하는 물질이잖아요. 그래서 이 항체가 면역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몸에는 크게 면역계가 피부하고 그 다음에 항체하고 림프구가 있어요. 그래서 피부가 이거는 이제 1차 면역계겠죠. 몸 밖에서 1차적으로 바이러스나 뭐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림프구가 있고요. 림프구 있고 그 다음에 항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하는 게 뭐냐면 림프구는 대식세포예요. 쉽게. 이거 백혈구거든요. 그러니까 백혈구는 몸에 침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이 갑자기 수를 확 늘려요. 그래서 막 다 잡아먹으러 다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서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항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는 면역글로불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거는 면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단백질 물질인데 이게 특수 단백질이 총 5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면역 물질이 특히나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이 호흡기 질환에 작용을 한대요.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코로나 있을 때 정말 이게 굉장히 항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요렇게 좀 항체가 정말 단백질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, 그다음 세 번째 혈장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제 혈장이 뭐냐면은 피가 있으면
혈구와 혈장으로 나뉘거든요. 근데 혈구는 적혈구, 백혈구, 혈소판 요렇게 나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혈장이에요. 그러니까 피를 분리를 하면 물처럼 나오는 게 그게 이제 혈장인데 그래서 얘가 90%가 수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안에서도 혈장 단백질이 한 6.5에서 8%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단백질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알부민 혹시 들어보셨나요? 알부민은 피곤할 때 왜 주사 많이 맞죠? 그 알부민이 바로 이 혈장에 있는 혈장 단백질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알부민이 몸에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즉각적으로 조직 형성에 도움을 주는 그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요. 그리고 글로불린 같은 경우도 글로불린도 이 혈장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면역 글로불린 있잖아요. 얘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항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또 혈장 단백질 중에 하나가 또 피브리노겐이라고 있는데 그 피브리노겐이 바로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해요. 그러니까 혈액을 응고시켜주지 못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게 결핍이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가서 막 이렇게 주사를 맞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, 간혹.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사는 어려운 듯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포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요. 세포 안에 있는 세포 내에 이건 그냥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. 나트륨을 단백질을 통해서 이 세포 밖으로 빠지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을 단백질을 타고 세포 요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. 그러니까 세포가 어떤 막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않잖아요. 세포가 있으면 영양소들은 계속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을 하면서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라는 매개가 있어야지 이런 이온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부족해져 버리면 세포 안과 이 바깥에 그 농도가 안 맞아 가지고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부종이 생기시는 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뭐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 수치인데 자꾸 좀 붓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단백질 보충을 조금 많이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이제 열량 공급인데요. 많이 아시겠지만 1g당 그 4칼로리의 열량을 내잖아요. 그런데 사실 단백질은 주요 열량 공급원이 아니에요.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요 열량 공급원은 탄수화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처음에 1차적으로 쓰이는 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거를 잘 먹지를 않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 중요한 그 단백질을 내 몸에서 끌어다가 그냥 빼서 쓰겠죠.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적어서 배설량이 많아지니까 음의 단백질로 가버려서 그럼 결국은 내가 계속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든지 또 아니면 면역이 자꾸 떨어진다라든지 그런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열량 공급도 해주는 거지만 이거를 원칙적으로 열량 공급원으로 쓰시면 안 돼요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 비만 프로그램을 잘못 하셔가지고 예전에 결핵을 앓으셨던 분이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안 하시니까 단백질 섭취도 안 하는 데다가 자꾸 조금씩 먹는다고 탄수화물 지방까지도 다 내려버리니까 이분이 전체적으로 다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. 단백질을 자꾸 갖다 써버리니까.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전에 있었던 그 결핵 치료가 됐었지만 잠재되어 있던 그 결핵이 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.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몸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다이어트지 그냥 무조건 수분과 지방만 뭐 단백질 뭐 그냥 가릴 거 없이 다 몸무게 자체를 빼버리는 거는 그거는 진짜 다이어트가 아닌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요번 초간단 다이어트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보시면서
이 단백질을 정말 잘 드셔보시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많이 알게 됐어요.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면은 제가 우리 파이버 프로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 파이버 프로틴이 이제 왼쪽 그림에 그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간 그 양이고요. 오른쪽은 그 몇 가지 식품들을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간 양을 이제 넣은 표인데,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쌀, 밀가루, 감자, 옥수수 이런 것들 이거 얼만큼을 먹었는지는 몰라요.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맨 위에 아미노산 표준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그냥 내가 하루에 최소 요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라는 표거든요. 그런데 왼쪽에 있는 표와 비교를 해 보시면은요, 왼쪽에 우리 파이버 프로틴이 훨씬 월등히 좋아요. 그 수치가 훨씬 월등히 좋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질소의 양에 따라서 그 단백질의 질에 따라서 영양 상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식품에 따라서 어떠한 식품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이 단백질의 그 영양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파이버 프로틴 요걸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파이버 프로틴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는 만드는 게 이제 대두, 완두, 밀로 만들었거든요. 근데 지금 대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가장 최고의 건강 음식으로 꼽히고 있는 지금 추세예요. 그리고 정말 이 단백질을 동물성에서 식물성으로 대체를 하면서 어떤 제품으로, 어떤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찾았을 때 진짜 이 대두만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이게 왜 좋으냐면요. 그 대두에는 단백질, 미네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생리활성 물질. 그 생리활성 물질은 아까 호르몬 같은 에스트로겐은 이제 성호르몬이잖아요.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 호르몬은요, 이소플라본이라는 거예요. 근데 사실 호르몬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굉장히 유사하고요.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을 대신 대체를 해주거든요. 그래서 사실 좀 말이 많은 게 뭐냐면은 암 환자분들 중에서 에스트로겐의 섭취를 좀 극단적으로 피해야 되시는 분,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경우는 여성암들은요, 에스트로겐의 섭취를 굉장히 그걸 억제를 시켜요. 그 약을 먹어가지고. 그런데 이걸 먹으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?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. 근데 이거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켜준 게 존스 홉킨스 대에서 해줬어요. 존스 홉킨스 대에서 뭐라 그랬냐면 에스트로겐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있는 생리활성 성호르몬이지만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형태가 아주 이상적으로 그 에스트로겐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물질이다. 그리고 아주 안심하게 먹을 수 있다. 그 부작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이걸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참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말고도 섬유소도 많이 있죠. 또 이제 항산화 토코페롤도 있고, 그 다음에 유화물질인 레시틴이 들어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노화 방지 예방이거든요. 그런데 반대로 이제 동물성 식품은 물론 동물성 육류도 그 단백가가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100g을 먹었다 그래서 그 100g이 다 단백질로 섭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반 이상이 거의 포화지방, 콜레스테롤.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비만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육류를 그렇다고 아예 안 먹는 거는 그렇지만 최대한 같이 적절하게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이게 우리가 이제 먹는 게 그 하루 동안에 삶은 달걀을 2개 먹고 그 다음에 장조림을 내가 한 입 먹을 정도의 그 양을 한 8조각 그리고 생선 한 토막 그걸 만약에 하루에 그렇게 먹으면은요 양이 적진 않죠. 근데 그걸 섭취를 했을 때 내 몸에 흡수되는 단백질의 양은 50%에서 많게는 70%밖에 안 된대요.
그러니까 70%가 되면 정말 많이 되는 거지만 대부분 한 50%가 되는데, 그만큼 식품으로 섭취를 했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. 그런데 우리 파이토프로틴은 어때요? 12.5g을 드시면 10g이 그대로 단백질로 흡수가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양가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제품이고요. 그리고 한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. 하루에 남성과 여성이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 단백질의 양이, 여성은 55g, 남성은 60g, 그 정도를 하루 동안 분배를 해서 먹으라고 하는데, 그 양은 그 소고기를 그늘 재서의 양이 아니에요. 흡수되는 양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2배, 3배를 더 먹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어떤 게 훨씬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에게 효과적인지 잘 아실 거거든요. 그래서 요번 기회에 조금 단백질을 제대로 좀 아시게 되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제가 가져온 것도요. 요것도 같은 건데, 이거 저희 프로틴이에요. 그러니까 아미노 애시드 퀄리티라 그래서 뉴트릴라이트 파이토프로틴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, 왼쪽 막대기는 WHO가 권장하는 수준이고, 오른쪽 막대기는 지금 우리 단백질, 여기 보면 올 플랜트라고 돼 있어서 다 식물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당연히 넌 GMO, GMO 절대 안 쓰고요. 그러니까 다 높아요. 수치가 다 높고,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9가지의 그 아미노산은 다 필수 아미노산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제품만 제대로 잘 드셔도 내가 챙겨 먹는 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